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보코프,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또 다른 소설인 문학동네에서 나온 버전이 있더라고요. 요 절망이라는 소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읽는 거는 아니고 간단하게 저번에 뭐 우연의 음악, 포로스터처럼 영화화 된 것이 있어서 그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화 감독님은 많이 유명한 분이에요. 나보코프만큼이나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영화 감독님이신데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많이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독일 뉴 저먼 시네마의 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장 중요한 감독님이셨고 조금 이제 일찍 요절을 하셨어요. 너무나 왕성한 창작력과 이렇게 어떤 열정 때문에 그 영화를 찍으시다가 이제 사망을 했고 또 파스벤더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지만은 간단하게 뭐 대표작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 혹은 이제 페트라 폰 칸트의 스디스 눈물 그리고 TV 시리즈였던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뭐 이런 영화가 있고 사랑은 죽음보다 차갑다라는 영화 그리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영화 제목이 늙은 청소부 할머니와 아랍인 네 사랑을 그린 영화였는데 갑자기 영화의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감독이 그 명배우죠. 더크 보가트를 기용을 해서 이제 영화를 완성을 했는데 그 영화가 이제 절망이라고 각본에는 이제 톰 스토파드라고 하는 또 이름이 보이네요. 그리고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도 뭐 각본에 이름을 넣었는데 아마 이때 살아 계셨는지 돌아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톰 스토파드를 중심으로 파스빈더 감독이 이 원작을 영화화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일단은 뭐 스포일러 아닌 스포일러가 들어갈 수가 있고 뭐 스포일러를 아셔도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작품 영화 작품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칸느 영화제에서 경쟁 부분에 오른 작품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힌트 아닌 힌트면은 지금 현재 저도 이 영화를 보지는 못한 상태였는데 현재 유튜브에 어떤 그 해외 유튜버 한 명이 이 영화를 또 통째로 이렇게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독일어 이렇게 좀 쳐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또 통째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영화는 시네마테크나 아니면은 이렇게 DVD, 블루레이 DVD나 이런 크리테리온 분명히 크리테리온 아시죠? 이렇게 C자 해가지고 예술 영화, 고전 영화 이렇게 해주는 그런 작품을 하는 DVD 찍는 그런 곳에서나 이렇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영화에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해외 유튜버가 이 작품을 올렸습니다. 자, 뮤직 오브 찬스 우연의 음악과 비슷하게 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봐보시고요. 그렇다면 제가 첫 번째 말에서 제가 이제 창백한 불꽃도 이제 읽었지만은 이 나보코프의 화자는 정말 믿을 수 없고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착각 자뻑 상태에 빠져 있어요.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학동네 버전 9쪽 지입으로 이렇게 첫 말을 참 남의 글인데도 읽기가 참 그렇. 참. 나는 뛰어난 역량을 갖춘 작가이다. 지입으로 하고 있어요. 더없이 우아하고 생생하게 표현해내는 능력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내가 이 점을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면 나는 대략 이렇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런 다음 나한테 이 탁월한 작가적 역량과 표현력 및 여타 자질이 없었다면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묘사하지 않으련다. 그리고 쭉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고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아내인 나는 화자인 나는 헤르만인데 이 문학 동네에서는 게르만으로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게르만은 러시아 이름으로 조금
바꾼 것이 게르만이고 원래는 이제 독일인 발음으로 해서 헤르만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 헤르만이 됐건 게르만이 됐건 어쨌든 주인공은 헤르만 카들로비치라는 이름의 이런 잡벅 상태에 있는 화자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예술적인 능력이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예술적인 능력보다는 예술을 향유하는 어떤 우아한 취미를 가진 굉장히 부르주아틱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초콜릿 공장을 운영하고 있죠. 이러던 사이에서 이 사람과 아내인 리디아와 그리고 그녀의 사촌인 아르달리온이라고 하는 조금 덜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뭐 모자란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예술적인 향유를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과 이 셋과 동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 이 헤르만은 자신의 아내와 아리달리온을 굉장히 뭐라고 하면 좀 깔보고 얕봐요. 그리고 아내인 리디아는 어떤 의미에서는 헤르만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처럼 숭상을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본인이 즉각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를 하진 못해. 창작을 하지는 못해. 근데 여기서 모자라게 표현되는 아르달리오는 어떤 의미에서는 순수하게 창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약간 리디아와 사촌인 아르달리오는 묘한 긴장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셋이 있으니까. 리디아만 여자고 펠릭스와 아르달리오는 남자니까. 이 상황에서 사실은 도, 아, 저, 도스토옙스키가 아니라 도스토옙스키 분신에 영향을 받은 소설이에요. 작가가 이야기는 했지만은 이 상황에서 이 헤르만이 어떤 의미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초콜릿 공장이 녹록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그걸 해야 돼. 고급 문화를 향유를 해야 돼. 고급 문화는 향유는 해야 하고 자금은 떨어지고 이 사람이 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길을 갔다가 묘한 공원에서 본인과 똑같은 얼굴에 본인의 분신과 같은 펠릭스라고 하는 노숙자를 발견해요. 자, 이 글에서 우리는 이 소설에서 이 절망이라는 소설에서 여기서 영화와 소설의 차이가 갈리게 되거든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조금 눈치가 빠르시거나 영화와 소설의 한계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빨리 간파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이 작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영화보다 소설이 상당히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라는 감독이 범장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영화는 태생부터 소설에 밀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영화거든요. 왜 그러냐? 자, 이 소설에선 철저하게 우리는 헤르만이라고 하는 1인칭의 시점에 따라서 이 사람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헤르만이 어떤 미사여구를 사용하건 어떤 공감각적인 차원으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건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멋들어진 사람이라는 게 간접적으로나마 그 주변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헤르만의 시선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갈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헤르만이 펠릭스라는 노숙자를 발견했을 때 본인과 똑같은 분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소설에서는 이 소설에서는 이 소설의 말미에 다다라서야 이 헤르만이 이 마테이가 간인간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기만적인 인간인가가 폭로가 돼서 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사진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헤르만이고 얘가 펠릭스예요. 전혀 안 닮았어요,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헤르만이 전혀 안 닮은 어떤 노숙자를 보고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분신이다라고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완전히 자기 기만 상태에 빠진 상태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폭로가
그 폭로가 이 소설에서는 후반부에 완전히 강타를 매기는 거예요. 아, 그러고 나서 읽었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느냐. 내가 지금 이 미치광이의 수기를 읽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전혀 닮지 않았어요. 얘와 얘는 전혀 닮지 않았어. 근데 이 영상으로 명명백백하게 드러낸 이 영상이 아니라 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낸 영상이 아니라 이 소설로만 본다면 우리는 정말로 분신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사실은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조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한계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소설에서 사실은 이 소설의 제목이 절망인 이유도 거기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지독하게 유아론적인 입장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소설의 첫 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대단히 빼어난 인물이고 대단히 완벽한 육체와 대단히 매력적인 어떤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남편이야. 그리고 최고의 예술가적인 신미안이 있으며 사업적인 수단도 굉장히 빼어나. 근데 뭐하러 그렇게 보험 사기를 하려고 하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펠릭스라고 하는 노숙자를 끌어들여서 자기와 똑같은 상태로 만들고 그 똑같은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이 사람을 사고사로 죽게 하면은 그 사고사에 따른 보험금을 횡령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펠릭스와 장난질로 어떻게 보면은 말 같지도 않은 또 유희를 한단 말이죠. 총으로 쏴보자. 러시안 룰렛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 놀이의 끄트머리에서 어떻게 할까요? 예, 노숙자를 죽여요. 그리고 나서 실수로 자기가 남겨놓은 지팡이를 남겨놓게 되죠. 그 지팡이에는 어떤 것이 적혀져 있었느냐? 펠릭스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잠깐만요. 제가 요거는 좀 확인을 다시 해볼게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게르만이 자신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본인만 생각하고 있던 이 펠릭스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그 펠릭스라고 이름이 적혀진 지팡이를 차 안에 두고 왔다는 거죠. 가장 완벽한 사태를 꾸몄다라고 완벽하지도 않아요. 1차적으로 펠릭스와 헤르만은 전혀 닮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소설 속 구성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폭로가 되는 것이고 영화에서는 조금은 좀 덜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충격이 좀 커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더크 보가트고 이 사람은 클라우스 류츠비치 이 사람 많이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파스핀더 영화에. 그러니까 전혀 닮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깨지는 지점, 인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지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이 인식의 단절을 통해서 내가 보고 있던 것이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구나.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어때? 그것을 보고 전혀 가당치도 않은 짓이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충격이 끊임없이 다른 시점으로 만들어져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더크 보가트가 아내와 이렇게 조금 이제 사랑을 나누는 장면에서 그 다음에 그 모습을 다시 지켜보는 자신의 모습으로 비춘다거나 아니면은 들어오는 통로의 입구에 거울을 배치해서 반사되는 이미지를 비춘다거나 왜냐하면 영화는 시각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러나는 이런 식의 충격적인 입장이 영화로서는 반드시 시각적인 매체나 시각적인 표현 방식으로 치환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그 점이 사실은 이 영화의 완성도를 좀 발목을 잡기는 해요. 못 찍은 영화는 절대 아닌데 소설이 가지고 있는 충격보다는 덜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인식의 단절과 어떤 입장에서는 자기 세계의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현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인식이 전혀
이성적인 접합점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점이죠. 이 점이 헤르만이 겪어야 할 비극이고 비참함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의 제목이 절망인 이유거든요. 설명이 제대로 됐나 모르겠네요. 자, 우스꽝스러운 질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5쪽. 지팡이로 독자여 지팡이로 지팡이로 친애하는 독자여 지팡이로 손수 만든 지팡이로 벌겋게 달군 쇠로 이름을 새겨 넣은 지팡이로 치비카우 출신 암흑의 펠릭스 지팡이로 가리켰다. 친애하고 존경하는 독자여 지팡이로 지팡이가 뭔지 그대는 아는가? 그래 그렇지 지팡이로 그걸로 가리켰다. 그리고 차에 탔고 지팡이를 차 안에 두고 내렸다. 과연 차는 일시적으로 그의 소유였으니까. 나는 그걸 두고 가진 자의 평온한 만족감이라 썼다. 자, 예술적 기억은 참 기묘하지 않은가? 다른 어떤 기억보다도 멋지다. 저기로요? 그가 물으며 지팡이로 가리켰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토록 놀란 적이 없었다. 그토록 주도 면밀히 집필된 내 작품이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이제 모조리 내적으로, 본질적으로 파괴되었다는 전혀 완벽한 작품이 아니에요. 펠릭스는 전혀 헤르만과 닮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미 헤르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렸다는 의식. 바로 이 생각이 나를 찔러댔다. 이봐요, 이봐. 심지어 그의 시체가 내 시체라고 진짜 믿었다 해도 마찬가지로 지팡이는 발견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를 체포하는 줄로 생각하며 날 체포했을 거예요. 바로 그 점이 가장 수치스럽단 말이에요. 실로 모든 게 바로 실수가 있을 수 없음에 기반을 두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 보니 실수가 있었어. 게다가 그게 어떤 실수요? 아주 하찮고 우스꽝스럽고 조악한 실수가 지금 드러난 거예요. 들어봐요, 들어봐. 나는 경이로운 내 작품의 잔해를 지켜보며 서 있었어. 231조. 아, 맙소사. 내 소설이 일기로 퇴화하는구나.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다. 나는 이미 글을 쓰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일기는 사실 가장 저급한 문학 형식이다. 전문가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듯한 이 밤의 매력을 인정할 것이다. 아, 밤에. 그래, 봐. 자지도 않고 밤에 썼어. 참 매력적이잖아. 참 나른해 보이지. 그런데도 나는 이 글을 밤에 쓰고 있다. 나는 이곳의 매력을 길게 묘사할 수 있으리라. 예를 들어 이곳에서 구름은 창을 넘어 집으로 들어와서 느릿느릿 기어가다가 맞은편 창문으로 빠져나가곤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묘사하는 일은 무척이나 따분하다. 때마침 나는 이곳 경찰과 인사를 나눴다. 오페라테에 등장할 것 같은 녀석이다. 퉁퉁하고 볼이 발그레한 사내이다. 그 경찰은 고인이 된 펠릭스를 생각나게 하는 구석이 있다. 강한 말투가 그랬고 독학한 사람의 지혜가 그랬다. 내가 유인원을 죽였다 치자. 누구도 날 건드리지 않는다. 특히 영리한 유인원이라 치자. 아무도 날 건드리지 않는다. 맨살을 드러낸 새로운 종이 말하는 유인원이라 치자. 건드리지 않는다. 이 미묘한 계단을 따라 조심스럽 오르다 보면 라이프린치나 셰익스피어에까지 다다라서 그들을 죽일 수 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게 서서히 일어나서 언제 경계를 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개들이 짖는다. 춥다. 한 놈이 짖기 시작하면 다른 놈들도 짖는다. 비가 온다. 전등에 파리한 노란 불빛. 도대체 난 뭘 한 걸까? 내 이야기가 피골이 상접한 일기로 악화될 위험은 다행히도 사라졌다. 방금 오페레테의 등장인물 같은 나의 경찰이 들렀다. 군도를 차고 있었고 내 눈을 보지 않고 사무적인 말투로 정중히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다. 나는 어차피 조만간 거주지를 등록하러 갈 거고 지금은 침대 밖에서 기어나가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는 고집했다. 공손하게 용서를 구하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나는 기어 나와서 여권을 주었다. 그가 물러가며 문간에서 몸을 돌려 여전히 공손한 목소리로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했다. 그래, 말 안 해도 안다. 나는 살금살금 창으로 다가가서 커튼을 한쪽으로 조심스럽게 걷었다. 거리에 100명 남짓한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고 서서 내 창을 바라보고 있다. 나의 경찰이 군중을 해치며 길을 가고 있다.
중산모를 빼뚜루미 쓴 신사가 그에게 뭔가를 열심히 물어본다. 호기심에 찬 사람들이 그들을 때밀었다. 보지 않는 게 낫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려고 하는, 마치 선셋대로에서 마지막에 그 글로리아 스완슨인가요? 그 여자가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는 장면 있잖아요. 첫 번째에서는 이 사람에게 매료된 남자를 사실은 시나리오 작가로 고용을 해서 죽인 다음에 그 나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렇게 계단을 나선형 계단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 선셋대로라는 영화에서 마치 그 장면을 연상을 시키죠. 아마도 이 모든 건 거짓 존재, 사악한 꿈이다. 그리고 나는 프라하 근교의 어느 풀밭에서 잠을 깰 것이다. 적어도 나를 이토록 빨리 궁지로 몰아넣은 건 좋다. 다시 커튼을 걷었다. 서서 바라들 본다. 그들은 수백, 수천, 수백만. 그러나 완전한 침묵. 들리는 건 숨소리뿐. 창을 열고 짤막한 연설을 한번 해볼까? 자, 뭐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중간 부분은 많이 이렇게 생략을 했는데 이 문체에 있어서는 이 나보코프를 따라갈 수 있는 작가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분이 뭐 기회가 되면은 알랭 로브 그리에 같은 뭐 누보로망 작가도 읽겠지만 저는 그런 누보로망 작가보다도 이 나보코프를 조금 더 위에 놓는 이유가 뭐냐면 어, 이 사람은 단순히 누보로망 작가들처럼 파편적인 것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억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그 기억을 굉장히 생생하게 공감각적으로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사실 누보로망의 작가들보다는 좀 한 수가 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오히려 더 소설이 섬찟한 게 아직도 마지막까지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그러니까 더크보가트가 연기하는 영화 속의 게르만은 이 사람은 마지막에는 더크보가트의 선량하고 굉장히 강인하고 우직한 눈빛 때문에 죄가 폭로가 됐을 때 당혹스러운 한 명의 의식이 깨진 주인공의 내면이 선량한 의미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면은 이 소설은 끝까지 정신을 못 차려요.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이 마지막 모습을 봤을 때 참 경악하게 되죠. 그리고 인식의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예술가적 의식과 자기 의식과 객관적 세계 현실의 완전한 단절, 예술가적 자기 의식과 객관적 세계의 완전한 단절. 이것이 사실은 이 소설이 제목이 절망인 이유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덧붙이면은 이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는 위대한 감독이에요. 정말 위대한 감독인데 이 위대한 감독님인데 약간 요런 종류의 소설과는 조금은 그렇게 맞지는 않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 왜냐면 제가 정확하게 저 작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알프레드 되블린의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은 걸작이거든요. 그리고 13부작인데 또 저번에 시네마테크에서 이제 상연을 했는데 또 이제 유튜브에도 또 13부작이 올라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스빈더의 주특기는 사회적인 맥락과 그 맥락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전 투구의 상황, 아귀 다툼의 상황, 이런 묘사에서 사랑을 이용하고 사람의 감정을 철저히 이용하는 것에서 이 매력이 있는 건데, 요렇게 좀 나보코프의 이런 미묘한 지점은 조금 이 영화에서는 조금은 좀 아쉬웠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영상미나 이런 측면에서는 뛰어난 영화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좀 버벅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